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치솟는 물가에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소식과 함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에미상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1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등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 1번지와 뉴스 현장, 뉴스센터 13을 중심으로 이민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4시 방영된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에서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며 관련 이슈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 1번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직후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뉴스 1번지에서는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지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을 살펴보았습니다. 활용된 자료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 결과였으며 6월 1주차부터 5주차까지의 지지율을 시계열로 보여주었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지난 5주간의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먼저 짚어볼 사안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리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부정평가가 5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긍정평가의 비율이 대통령 선거 당시 획득했던 득표율 약 48%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60대 이상 주부계층, 이른바 대륙주라고 불리는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을 잃을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졌는데요. 해당 조사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권 내부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경제대책 미흡, 정책 불안 등의 요인들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은 주요 원인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이후 이러한 개별 요인들보다도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현재 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취임 직후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긍부정 그래프가 자료로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등 이른바 취임 초기 누릴 수 있는 허니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주간의 지지율 변화 그래프가 함께 제공되어 국정운영 지지율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치 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었습니다. 데드크로스, 과반 이상의 부정평가 비율, 대선 당시 득표율보다 낮은 긍정평가 비율 등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전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선 당시 지지했던 지지층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이며 대구 경북 지역 60대, 주부 등을 핵심 지지층으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5주간의 지지율 그래프에서 설명한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 변화 그래프나 표도 함께 제공되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체 지지율만 보여준 자료를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지 혹은 특정 계층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하게 언급한 지지 계층 외 다른 계층에서 더 많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계층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전주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지층 이탈 등 계층별 지지율에 대해 언급할 때에는 관련 자료가 함께 첨부된다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본 것은 매우 흥미로웠으며 현재의 지지율 수치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가 지적한 대로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 전달되는 바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으로는 제시된 수치가 앞서 살펴본 국정운영 지지율 결과와 수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요.
앞서 살펴본 지지율 그래프에서 부정평가가 44%인 반면 역대 대통령 지지율 비교 그래프에서의 부정평가는 36%입니다. 조사 기간, 응답자 수, 조사를 수행한 조사 기관 등의 차이가 납니다. 시청자가 앞서 접한 수치와 혼동을 겪지 않도록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를 함께 보도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로 언급해주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날 8일 오후 2시 뉴스 현장에서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8일 오후 2시 뉴스 현장에서는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진 부분을 주목하여 보도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활용된 조사는 한국갤럽의 7월 1주차 조사 결과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한 긍정평가 비율은 37%,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 비율은 49%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의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하며 7월 1주차에 처음으로 부정평가 비율이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6월 3주차부터 7월 1주차까지의 지지율 그래프 변화를 보여주며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멘트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바로 전날인 7일 뉴스에 보도된 지지율 그래프에서는 이미 6월 4주차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으며 이로 인해 데드크로스라는 말도 재차 언급되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이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임을 언급하거나 혹은 이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에서는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등 동일 기관 조사 내에서의 해석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한 지 130여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합뉴스TV에서 보도된 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질 수도 있다. 6일 오후 4시에 방영된 뉴스 1번지 내 뉴스 속 뉴스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월 발발 이후 넉 달 정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나 CNN과 같은 언론들이 휴전 혹은 정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압승을 예상했던 초기 대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자국민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수출로 여전히 이익을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쉽사리 휴전이나 종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반대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7일 오후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강화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피난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이루는 2개 주 가운데 1개 주 전체를 사실상 완전 점령한 러시아군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 대부분이 피난을 떠났으나 여전히 30만 명 이상이 남아있어 당국이 피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발생한 지 100일을 기점으로 이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전 세계 SNS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앵커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전 세계 뉴스에서 보도되는 뉴스의 양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전 세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TV에서는 거의 매주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은 물론 해당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따라오는 경제적 여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뉴스를 전해주고 있어 본 이슈와 관련해서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 인류적 궁극적인 차원에서도 해당 이슈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관련하여 지속적인 보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신여대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소영 학생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뉴스프리즘에서는 기업과 관공서를 가릴 것 없이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들이 늘어나게 된 사회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올해 들어 기업과 관공서를 가릴 것 없이 끊이지 않은 대형 횡령이 잇따르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 2천억 원대에 달하는 상장사 사상 초유의 횡령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어서 600억 원이 넘는 우리은행 공금 횡령 사건,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MG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비롯해 전국 지역농협 곳곳에서의 100억 원 가까운 횡령 사건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공직사회도 횡령 사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는데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투자 유치금 115억 원을 횡령해 1심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이 밖에 계양전기, LGU+, 아모레퍼시픽, 신한은행 등 특정 업종과 관련 없이 횡령 사건이 터져나왔다고 말합니다. 피의자들은 횡령 상당액을 주식이나 파생상품,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 복구도 쉽지 않다고 설명하는데요. 강영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현재 가치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떨어뜨린다고 전합니다. 방송은 검찰청의 범죄 분석 통계표를 보여주는데요. 2014년 3만 8천여 건이던 형법상 횡령 범죄는 2020년 6만 539건까지 증가한 추이를 보여주는데요. 횡령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 구분 없이 연이어 터지는 횡령 사건에 총체적 내부 통제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횡령 범죄가 부쩍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기업 재무 관리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데요. 올해 들어 발생한 대형 횡령 사건의 공통점은 횡령한 돈을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구매, 서울 강동구청 주무관도 주식 투자, 우리은행 직원들은 파생상품, 아모레퍼시픽 직원 일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횡령액을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 붐이 일면서 회사 돈으로 투자 수익을 낸 뒤 원금을 채워넣자는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라는데요. 하루하루 성실히 돈을 모으자는 생각보다 한 번에 많이 벌자, 일명 한탕주의가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퍼진 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기자는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계좌에 접근 권한을 갖게 되고 제도적 감시까지 미비하다면 횡령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내부 통제 기준을 개정했는데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는데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수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내부 시스템을 잘 아는 실무자의 횡령을 원천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해외의 황당한 횡령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1999년 미국에서는 보험자산 관리인이 30억 달러, 하나로는 4조 원에 가까운 고객 돈을 빼돌린 금융사기극으로 미국 5개 주 12개 중소보험사를 상대로 수십 개의 가명을 사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전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1년 중국은행 전 광동지점장의 4억 8,500만 달러, 한화로 6,300억 원을 횡령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횡령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액 횡령범들은 덜미가 잡힌 뒤 대체로 돈의 대부분을 사용해 남은 돈이 별로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다는데요. 횡령금을 써버리거나 숨긴 뒤 몇 년만 징역살이하면 된다는 계산이 횡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11년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범죄 수익금 110억 원이 발견됐다는데요.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경제 범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은 추징하게 돼 있지만 작정하고 숨기면 이렇게 찾아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31조 원에 달하며 7년 새 6조 원가량이 늘어난 것이지만 추징금 환수율은 1%가 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횡령을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범죄 수익을 숨기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는데요. 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이용해 돌이킬 수 없는 횡령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징부터 처벌까지 적극적인 제도 손질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횡령 범죄의 증가 원인을 내부 통제 미비, 낮은 처벌 수위, 한탕주의로 분석했다는데요.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횡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이 시급하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제도적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그 횡령 범죄가 좀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데 소영 학생이 볼 때 이렇게 반복되는 횡령 범죄를 좀 멈추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저는 내부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도덕성이 아닌 세심한 내부 통제 기준에 맞춰 감독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기업도 정부도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소영 학생의 의견이었고요. 지금까지 성신여대 한문교육과의 안소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o now I'm going to go to my new residence to get ready to start participation of our witness trial,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Esos años y también hay 9 네, 북한이 올해 20차례나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실제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선 북한의 핵실험 전망과 한미일 3국의 북핵 대응 행보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그 주한 미국 대사에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골드버그 신임 대사가 취임을 했는데 네. 북한이 이날 방사포를 쏘면서 저항도의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골드버그 대사의 대북 발언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올해 끊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같은 무력 도발, 또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을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보죠. 예. 네,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지 2달여 만에 골드버그 대사가 입국함으로써 네. 1년 6개월 동안의 미국 대사의 이제 공백 상황이 해소된 것입니다. 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이력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이 대사로서는 이제 4번째 부임지인데요. 상당히 베테랑 외교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대북 제재 이행에 관여한 대북 강경파로 알려지고 있고 예. 또 미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을 지냈고 또 지난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에 따라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8745 이행도 총괄했습니다. 네. 골드버그 대사는 인준 청문회에서 이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주한 미국 대사의 빈자리가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는 골드버그 대사로 채워지면서 한미 간의 이제 대북 제재와 압박 공조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이제 추가 도발을 강행한다면 책임 있는 한미 당국 간의 실시간 협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주문하자 이제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방어 타격 체계죠.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하고 또 이를 이제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인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 우선 보수 언론에서는 핵이 없는 우리로서 북한에 맞서서 이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는 의미가 있고 이제서야 이러한 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제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예. 안보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한반도 정세가 강대강 대결로 이제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에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지난달 스페인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들도 회담을 갖고 세 나라가 북핵에 대응한 공조 의지를 굳건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향 또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을 보수와 진보 언론 등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한미일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이제 네. 지난 2월이었죠. 하와이 회담 이후에 이제 5개월 만인데요. 우리로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또 하야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일 삼각 대북 공적 강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세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또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어떻게 좀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화된 북핵 문제 대응 공조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이 동시에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조성됐고 또 국제 평화와 안전은 냉전이 종식된 이래 가장 엄중한 시기에 또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강하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북한을 스텝 바이 스텝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우리의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예. 우선 보수 언론이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러의 밀착도 갈수록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응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핵실험 감행을 결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서 다만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마냥 북한을 감싸기에는 부담스러운 도발인 만큼 북한도 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진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보면 한겨레 신문은 가치 동맹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외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는 단순하게 이제 북핵 대응을 넘어서서 3개국의 군사 협력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제 미국을 뒷받침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확대되는 어떤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경향신문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공조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재가동에 있어서는 전제돼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측 정보를 이제 얻어야 하는데 예. 지소미아를 재가동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보복을 가하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연장을 거부해서 현재 이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를 복원하려면 일본의 사과와 또 수출 규제 철회 등 이제 전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실험 같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은 예정된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뭐 대북 제재 카드 이게 어떤 게 있을지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비확산 연구센터의 한 전문가의 말을 좀 빌려보면요. 예.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장마철을 좀 피해서 9월까지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북한에서는 장마철에 이제 도로가 유실되기 때문에 예. 여름은 이제 피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이 핵실험을 위한 그 물리적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죠. 예. 언론은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응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대화 등 외교적 노력 모든 수단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을 이제 강하게 차단해서 돈줄 옥주애기 공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제는 단순히 비핵화 협상만으로는 북핵 폐기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태세라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과 대립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이제 다소 좀 낮아졌다면서 한미 동맹과 그 전략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이 무모한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또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할수록 이 대화를 위해서라도 어떤 대비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북 경제 지원 방식과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인도적 지원을 할 경우에라도 이것이 이제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임기 초에 이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예. 또 미국의 시선을 끌어서 어떤 북미 간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맞선 어떤 동북아 무력 시위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가기 전에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총 가동해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국제 질서가 좀 재편되는 모습이잖아요. 이처럼 국제 관계가 좀 급변을 하고 한반도의 정세도 더불어서 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새 정부, 이제 우리 정부가 처한 외교와 안보의 상황이 참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신냉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또 우리와는 또 일본과 또 민감한 대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 좀 녹록한 것이 사실 없어 보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안보와 실리를 챙겨야 하는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외교와 안보의 문제를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내부의 이념에 따라서 흑백 대결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언론도 상당히 한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어쨌거나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과 언론 또 시민사회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어떤 공통 분모와 공감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요동치는 지정학적인 변화를 잘 감지해서 현명한 대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우리 언론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